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일파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그래서 이 이제 김기춘이나 어쨌든 7인회라는 구 인물들을 계속 여기에 이제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김재원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이 없잖아요. 네. 뭐 그게 뭐예요? 조폭 무슨 저기들도 아니고. 90도로 인사하는 거 봤어요? 김무성한테 90도로 인사하고 그 진짜 조직폭력배 같았어요. 문자 날린 거 진짜 진짜 어떻게 인생 이렇게 치졸하게 살면 정말 전 자존심 상해서 자살할 것 같거든요. 그런 문자 한번 보내면 정말 자결할 것 같은 그런. 안 그럼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요, 뭐. 아니 죽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기계는 보낸 거잖아요.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개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나는 개헌법이 아직까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 나도. 근데 존재하더라도 그냥 유명무실해서 잊혀진 것들 많잖아요. 사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거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갖고 이렇게 입법 활동에 관심도 없는 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갖고 뭘 하겠다고 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개헌법은요, 아시다시피 개헌법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 77조에서도 개헌령을 발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헌령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비상계엄령이 있고 경비계엄령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령과 경비계엄령의 차이는 뭐냐면 그 지역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계엄군 사령관에게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계엄군 사령관에게 모든 권한이 가 있는 것은 비상계엄령인 거고 또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할 수 없는 게 경비계엄령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사실 뭐 차이일 뿐인 거지 계엄령은 다 대통령의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계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실 김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계엄을 만약에 발표를 하면 최대 적용 기간을 6개월로 한다라는 그런 그 기한을 나름대로 하자고 하면서 무기한하게 하는 건 너무 좀 민주주의 국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6개월로 좀 한정하자. 그렇지만 재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아니, 그 사람이 해놓은 말 자체는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무한정의 계엄 기간이 아니라 최소 단위로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 자체는 명목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말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시점이 어디서 등장했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연장할 수 있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 무한정하겠다는 거야. 할 수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비를 맞지 않으려면 날이 맑을 때 우산을 고쳐야 한다. 그러면서 개헌법을 왜 고쳐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나온 것 이것들을 되게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또 행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고 있죠. 추동했다 지금
뭐냐면 촛불 전국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쪽에서 이 법안을 들고 나오도록 추동해냈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거다. 그래서 총대 맨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뜬금이 없었어요. 지금이 날이 스스로도 뜬금없다고 얘기해요. 스스로도. 그래서 김재원 보고 이거 들라고 한 거는 그 전에 김무성 그거 사건도 있고 해서 아마 이번에 네가 총대 메고 이거 일단 발산해놔라 네가 이런 거 같아. 네, 지금 그 7월 22일 날 이제 발의를 했는데 워낙 이제 이 역풍이 분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 10명에게 동의서를 받았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스스로 전화를 해가지고 철회를 해달라고 한 명씩 전화를 해서 일단은 철회를 해둔 상황이고요. 다시 재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금 김재원 의원이 얼마나 이 법이 어이가 없냐면 사실 이 개헌법 같은 경우는 이 국방위가 기본으로 담당해서 내놓는 법이 기본이잖아요. 이게 위기 상황, 비상시 상황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급변 사태. 그래서 주로는 국방위 담당 의원들이 대부분 발의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경우인데 이 1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국방위 소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고 한 예로는 이 법안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서명해 준 거야. 이 10명이 멍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있다는 게 진짜 단순히 이 사람과의 친분성으로 서명을 해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누가 했냐면 그 검사 재직 시 김재원 의원이 부장으로 모셨던 이완성 의원은 그 김재원 의원하고 지역구가 인접하고 법률안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동의해줬다. 이런 식인 거죠. 옆 동네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이런 법 내용도 자세하게 모르고 단지 알고 지내던 사이 이런 식으로 법안 상정했던 경우죠. 네. 그래요. 근데 하여튼 요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추동을 한 게 맞고 김재원 최근에 좀 약간 김무성한테 밉보인 것도 있고 하니까 내가 뭐래도 하겠다 이런 또 충성심이잖아요.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번 네가 질러라. 일단 이거는 물 밑에서 잠자고 있는 거를 끄잡아내는 것만으로 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쫄게 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전 촛불을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도 부족하다. 완벽하게 죽여야 된다. 이 48%를. 근데 뭐 실제 48%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실제 52%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걸 알아봐야죠. 이 계엄령이 한국사에서 몇 차례 발의가 됐는지. 그리고 저는 계엄이라는 게 원래 법적으로는요. 국가 위급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나 궁금해요. 이런 때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 다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에 규정이 있어요. 어떤 때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는가, 계엄령을 선포하는가 이런 조건들은 이제 법안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이것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위급시, 비상시, 국가 재난 이런 형태에 나타나는데 그럼 한국 사회에서는 말은 그런데 어떨 때 발의가 됐는가라는 것을 보시면 이것이 정말 그러했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한국 사회에서 계엄령이 언제 처음 발표가 됐는지 이승만 때 전쟁 때 아니었나? 떠올려 보세요. 한 분씩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인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 백성님은 저도 역시 박정희 시대 때가 처음이니까요. 처음은 4.3입니다. 4.3. 4.3 때 첫 발효가 됐어요. 처음 계엄령이 선포됐던 적이죠. 제가 사건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언제냐? 52년 발췌 개헌. 나는 때. 그 발췌 개헌 때를 얘기하는. 그리고 4.19 때, 5.16 때, 6.3 항쟁 때, 10월 유신, 부마 항쟁, 11.6부터 5.18까지. 쫙. 이렇게 한국 사회에는 계엄령이 내려졌던 이 대표적 사건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4.3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아시죠? 단선 단정. 단선 단정. 이 48년 이때는 미군정이 내린 계엄이네요. 미군정 하에서의 미군정 하에서부터 이승만 정권이 수립이 되고 난 후에까지.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54년까지. 자, 계엄이 발효가 되면 계엄령이 발의가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시면 학살입니다. 학살. 그래서 54년까지 제주도는 학살을 당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이 사람은 빨갱이의 사주에 의해서 4.3의 폭동이고 일어났고 이것은 우리가 정당 방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아시겠죠.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했는지. 무섭다 무서워. 그럼 이거 우리 이거 고친 다음에 촛불 때문에 막 계엄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그런 역사가 있었고 발췌 개헌안은 우리가 이제 지난 역사에서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4.19 또한 기본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일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내무부 차관이 공산당의 사주와 폭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빨갱이로 매도시켰죠. 근데 이때 어떠냐면 4.19 당일날 3시에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곡사포가 등장을 했어요. 당시 청와대는 경무대였잖아요. 이 경무대에서 발포가 되면서 1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뭐 5.16은 더 얘기 안 하셔도 뭐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6.3 항쟁은 바로 이 한일협상 반대 투쟁이었던 거잖아요. 이때 이 64년 초부터 이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상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대일 굴욕협상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대학생들과 각계각층이 반대를 해왔었죠. 이런 과정에서 시위 진압을 했었고 이때 박정희 정권이 6.3 항쟁의 배후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인혁당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10월 유신 때도 계엄령이 발의가 됐죠. 사실 이 국민투표로 유신 헌법을 통과시키고 장기 집권의 길로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상황. 이때도 계엄령이 발의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부마항쟁 때 이것도 뭐 잘 아실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 11.6 때는 박정희가 죽은 날이잖아요. 그때부터 전두환이 5.18까지 정권 찬탈을 위해서 쭉 가는 길목에서 이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보니까 당당하게 정부가 국민을 죽일 수 있는 딱 그 시간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과정들을 봤을 때 도대체 뭐 한국 사회에서는 총 11번의 계엄령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사건별로 나눠보면 어떤 일들 어떻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사건들 봤을 때 주로 전통성이 없거나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계엄령, 4.3, 5.16, 5.18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대선이나 총선 기간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이 선거 기간에서의 이 계엄령을 발의했던 건 뭐 발췌 개헌안 때 그리고 4.19 때 그리고 보시면 되죠. 뭐 3.15 부정선거로 시작을 해서 했던 거. 그리고 장기 집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또한 보면 이 발췌 개헌안이나 10월 유신을 볼 수가 있을 거고 뭐 정권의 입장에서 위기 수습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이 계엄령은 4.19나 6.3이나 11.6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근데 한마디로 보면 이 계엄령은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딱 기본은 나눠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큰일 난 거지. 지금 이 계엄령을 했던 이 독재자들이 사실 민주정권이나 이제 국민들에게 권력이 좀 일정 정도 이양되거나 이랬던 시기에는 계엄령이라는 걸 사실 들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5.18 이후에는 5.18 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긴 했지만 5.18 이후에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 의식이 각성이 됐잖아요. 각성이 되고 사실 미국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권의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본질적으로 되게 가까워졌고 그 이후에는 계엄령을 차마 쓰고 싶었겠지. 전두환 씨가 그 87년 이런 때도 사실 칼기 떨어뜨리기 전에 계엄령 얼마나 쓰고 싶었겠어요. 근데 못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계엄령을 만지작하는 걸 딱 보니까 준비하고 지금, 있는 거지. 기름칠을 싹싹 하는 거지. 어떤 때 지금 계엄이 지금 발효가 됐었던가를 딱 보니까 지금이랑 모든 게 딱 맞아. 모든 상황이. 모든 상황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왜 국민이 분출할 때 계엄령이 나옵니다.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잖아. 그렇죠. 정통성을 의심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정통성이 불안하다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대선에 불복하는 겁니까? 대선에 불복하는 겁니까? 불복할까봐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통성 문제나 그리고 정권 유지, 부정선거, 그죠? 그리고 위기를 수습해야 되는데 지금 위기지. 위기죠. 위기 수습해야죠. 수습해야죠. 이게 출구가 없잖아.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계엄령. 그렇습니다. 그쵸. 그건 우리 관점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갱이 폭도들이 날뛰고 있을 때. 다 모든 게 다 빨갱이 폭도로 매도당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마지막 계엄이었던 5.18 때를 보면 이 빨갱이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종편이 나서서 앞장서서 빨갱이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매도를 시켰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사건에는 뒤에다 빨갱이가 사져 있고 빨갱이의 폭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 이러면서 계엄을 합리화하는 과정으로 나갔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왜 우리가 국정원 이제 촛불하고 그러면은 거기 앰프 엄청 성능 좋은 거 갖다 놓고 계속 몇 시간 또 소리 지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건너편에서. 네. 아휴, 문제 목소리 아니 저는 진짜로 거야.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실제 확인되기로는 일당을 한 3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다 3만 원 아니겠죠. 그 중에는 4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5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계속 쓰는 그 사람은 좀 많이 줘야 돼. 그럼요. 저희 부탁드릴게요. 많이들 주세요. 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너무나 이 폭염에 이건 노인 학대예요. 지금 노인 학대를 청와대에서도 지금 인권이 사라졌어. 노인 학대야. 7인의 노인분들을 다 전면에 배치시켰고 국민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실버다 이 시위 현장에서 하여튼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그거 마이크 잡고선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공산당의 사주와 이런 거 속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국정원 무력화시키기 위한 빨갱이 사주에 의한 거다라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거든. 계속. 사주는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거지? 사주 난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년월 일시를 뽑아갖고 보면 되잖아. 아유 진짜. 그렇게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아니 그러면 공산당은 정말 고무 찬양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고무 찬양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봐, 이 모든 민중의 항쟁의 뒤에 빨갱이 공산당이 있다는 것은 정말 빨갱이 공산당의 능력을 엄청나게 보는 거잖아. 그리고 이 민중들이 외친 그 굉장히 역사적으로 정당했던 구호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빨갱이 공산당의 사주에 의한 거면 너무 역사적으로 정당한 구호만 외치게 하는 거잖아. 5.18도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고무 찬양은 없는 거야. 이들이 얘기하는. 우리 지난 청계광장 때 한 3만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그 청계천 그 밑에 있잖아요. 아래 그 말도 안 되는 강을 흐르는데 거기까지
예,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뭐 그 사람들을 다 빨갱이들이 뒤에서 배후 조종해갖고 움직인 거라고 얘기한다니 참 뭐 빨갱이 뭐 종북 1위 부부인 저로서는 몹시 뿌듯합니다만. 자, 근데 진짜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나는 걔는 진짜 그렇게 믿나 봐. 몇몇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신념인 것 같아. 빨갱이들이 뒤에 있다라고 믿어. 그리고 빨갱이의 능력을 정말 과대평가해갖고 뭔가 일이 있으면 얘네들 다 처단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 공포심 때문에 학살이 나와. 결국은. 자, 근데 저는 하여튼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 박근혜 정권까지 이렇게 쭉 이 과정을 보면요. 늘 계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과정이긴 해요. 계엄이라는 걸 코앞에 두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냐면 진짜 민주 인사들이라든지 하여튼 민간에 대한 미행과 사찰과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 굉장히 일상적으로 했어요. 근데 계엄이 발효되는 순간 아니면 그 사전에 주로 이제 이렇게 저명 인사, 지식인, 언론인, 출판인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연행이 되죠. 나 그럼 연행되는 거 아니야? 나 언론인이니까. 그러니까 저명 언론인이잖아.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나. 연예인 아니었어. 나 언론인이야. 살아있는 지성. 제가 하나 이렇게 너무 우울하니까 이 상황 자체가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명박이 자기가 육사망쟁의 그 주역이라고 대단히 자랑했었잖아요. 아유, 진짜. 근데 이렇게 뚫린 입이라고. 예. 당시 제가 맞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일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명백으로 알려져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대요. 다 체포됐을 거 아니야. 이제 항쟁의 뭐 주모자들, 뭐 시위 주동자들 이러면서 막 얼마나 체포를 해 갔겠습니까. 근데 MB는 이명백으로 알려져가지고 당신은 위기를 모면했는데 집까지 경찰이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스스로 자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하여튼 그때 나도 계엄령 떨어지면 가서 자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집까지 와야지. 나 저명한 언론인이라고. 나 못 찾겠는데 강북분으로 알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뭐 이명박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것도 나름 자기 그 경력에 써먹고 싶어서 되게 그때 당시에 법정에 수복 입고선 있는 사진 굉장히 많이 내돌리긴 했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그는 사실 관변 데모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사실 전 이끌 역량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의 계엄령이 이제 이 정권 차원에서의 정권 유지 내지는 정권 찬탈인데 이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개입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독재 결국 이 정권 찬탈이나 유지하는 세력들은 결국 독재 세력이었던 거잖아요. 이 독재는 결국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 아래에서 조정되고 또한 보호되고 맞섰다라는 것. 4.3 역시 이 4.3이 48년 4월 3일 날 요 이 땅에서 발생된 건 아닌 거잖아요. 네. 항쟁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미 47년 3.1절 기념 집회 과정에서 이 경찰대가 발포가 되면서 이 전기전으로 갔던 상황이었고 이때 이 미군정 하였었던 상황, 그래서 미국의 개입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 52년 이 발췌 개헌안 역시도 이 미국의 개입 속에서 조정되었던 과정들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고요. 4.19 때도 미국의 개입이 있어서 사실 이승만의 하야를 종용하는 사실 이승만 그때까지 주미 대사를 만날 때까지는 그냥 총재직은 버리겠다. 당수직은 버리고 대통령직만 잘하겠다라고 끝까지 버텼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게 네가 살 길인 것 같고 미국도 살 길이다. 이런 네 이후가 다 마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한 미 대사던 메카나기가 끊임없이 만나면서 결국 4월 26일 날 모든 직을 내려놨던 거. 네. 그리고 비밀리에 하와이에 갔었잖아요. 네. 이 또한 미국이 보장 속에서 갔었다라는 것도 우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5.16 또한 미국의 개입
있었다라는 건 우리 끊임없이 좀 살펴봤었던 가장 거고. 성공한 것이라고 미국이 CIA가 자랑했던 거죠. 5.16. 맞습니다. 그 4.19 이후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이었던 거잖아요. 네. 장면 같은 경우는 아이젠하워가 주미 대사에게 긴급 제안을 해서 장면을 내세우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역시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5.16이 터지자마자 국민들에게 호소한 게 아니라 주한미 대사관의 문고리를 잡고 맞습니다. 늘어졌었죠. 네. 그리고 바로 6.3 또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때 미국의 버거 대사와 유엔 사령관이 헬기를 타고 청와대를 방문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의기소침해 있던 박 대통령을 격려하고 사퇴 수습을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역시 6.3의 과정. 그러면서 오후 8시에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사의 이 행동들이 다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1.6 때도 사실 이 박정희가 죽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눈에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그리고 5.18 역시도 결국은 미국의 승인과 개입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우리 뭐 역사 속에서 확인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정치 곳곳에 이 미국의 개입과 조정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함께 눈여겨보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리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권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엄이 만약에 내려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아봐가지고 TV에서 보긴 봤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제 아무리 계엄이라도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계엄이라는 것은 권력 구조에서의 집중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의 그 통치 아래, 그리고 모든 민간인은 관의 명령과 이런 거에 복종하는 이런 비상사태를 딱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양민을 학살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근대국가, 현대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무리 계엄이라도 학살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4.19도 학살이라고 얘기하고 5.18도 학살이라고 얘기한다. 4.19, 5.18이 다 계엄군이 했으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합법이야. 합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학살할 권리까지는 주지 않은 거예요. 무작위로 학살할 권리까지는. 근데 한국에서 정치하는 이 독재자들은 굉장히 웃기는 거지. 계엄령을 하면은 다 그 생사 여탈권까지 자기가 다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장에선 폭동이거든요. 폭동을 일으키는 건 적이기 때문에 적이 국민과 동일시 될 수는 없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사살이 있었던 거고 당사자가 아닌 상황 4.3 같은 경우는 대살까지 일어났던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계엄 상황을 또 보면은 어떤 거냐면 사실 폭동이 아니라 항쟁이 먼저 일어나서 인 경우는 없는 거예요. 최근에 난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보긴 봤었는데 미국의 어디입니까? 어디서 폭동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수백 명이 윈드서핑인가 이거 하려고 모였다가 폭동이 일어났잖아.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신기한 형식의 폭동이란 말이에요. LA 폭동 이런 거 우리는 기억하지만 거기서 약간 인종차별적 요소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사회적 불만이 폭발해야지 그게 군중적 시위나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형식이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폭동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관공서가 막 공격을 받았대. 근데 가다 보니까 뭐 사람들 그냥 민간인들도 다 지나가는 민간인들도 공격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막 상점과 약 이런 데서 약탈이 막 벌어졌대. 그야말로 폭동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광주 상황하고 완전 다른 거죠. 광주 상황은 폭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폭도들로부터의 어떠한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거든. 계엄군에 의한 살인과 학살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광주 시민들 안에서 어떤 치안 유지가 치안 유지 완전 철저하게 모범이었죠. 됐잖아요. 그래서 파리코민이라고도 불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도 광주의 그 의식 이런 것들이 진짜 연구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벌어진 그 폭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연구 대상인 거예요. 불만 지점이 뭔지 잘 일치하는 구석이 없고 뭐가 시발점이 돼서 얘네들이 놀러 온 애들이 다 폭동으로 변해서 상점을 약탈하고 지나가던 행인을 패고 막 이랬는지 전혀 안 된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나가던 누가 뭔가 희롱조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집단 구타를 하다가 그게 완전 다 광기 속에서 번져버리고 나는 그래서 집단 마약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하여튼 개별적으로 굉장히 위태롭고 막 이런 상황 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우리의 항쟁은 사실 이제 폭동은 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선 폭동이겠지만 우리는 다 항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공서를 습격한 적은 있어요, 분명히. 무기 탈취를 위해서. 그럼요. 보면 광주에서도 있었고. 4.3 때도 있었고 4.19 때도 있었어요. 보니까 이 동대문 을지로육과 창동 등 그 일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시민들하고. 이런 경우 부마항쟁에서 관공서가 습격당한 사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불질거나 이랬던 경우는 있었지 일반 주민을 약탈하거나 상점을 터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폭동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지 역사가 폭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최근에 그 해외 뉴스에서 나온 이런 경우를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건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경우고 대체로 역사 속에서는 폭동이라고 얘기가 되든 항쟁이라고 얘기가 되든 누구의 편에서 기술이 되느냐의 차이지만 대체로 원인은 관에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득권층에서 원인을 주고 먼저 죽이고 그래서 그걸 항쟁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 항쟁을 학살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계속 다 우리 지금 4.3 때부터 5.18 때까지 쭉 보면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 어떤 이때 당시에 내려졌던 그 어떤 계엄령도 합리화될 수 없다.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계엄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엄 아니라 계엄 할아버지가 와도 그것 또한 민중의 항쟁을 더 이길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이것이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고 이러한 노력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의 진실은 감출 수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죠. 그리고 4.3의 기운을 받아서 4.19가 더 크긴 항쟁으로 일어나고 이 4.19 정신이 또 5.18로 가고 60 항쟁으로 가고 지금의 어떤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 뭐 이런 힘으로도 남고 지금 또 촛불을 들고 나와서 정말 발랄하게 그 국정원을 규탄하고 그리고 이후 지금 엄청나게 가린 거잖아요. 이 부정선거 요모조모가 다 가려놓은 건데 지금 본질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 찾았냐? 언론이 찾았냐? 수사기관이 찾았냐? 국민들이 찾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국정원 부정선거 관련한 모든 것들을.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가 IT 국가라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지. 안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야. 옛날에는 어떻게 잡았을까. 그러니까 난 국민들이 너무 똑똑한 거야. 경찰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다 분석해갖고 전부 만들어내잖아요. 사건을 재구성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계엄에 대한 미련과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로 겁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간에 어떤 식의 계엄을 썼고 얘네가 지금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이걸 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못 쓴
그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쓸 상황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까지도 국민은 머리 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촛불이 앞으로 더 활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재원 의원이 다시 재발의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권과의 싸움이잖아요. 정권과의 싸움은 정의와 진실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승리하느냐 부정의가 승리하느냐에 우리가 촛불을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힘이 더 크게 되면 사실 이러한 이 엄한 상황들은 못 만들게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당부드리고 싶은데 촛불 국민들이 진짜 열심히 들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1월 달부터 대선 딱 직후부터 이 선거 이상하다라고 많은 네티즌들이 깜 잡았어요. 그죠? 깜 잡아갖고 1월 달 그 정말 엄청난 살이 에이는 바람 속에서도 부정선거 갖고서는 촛불 계속 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떤 정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이 자각과 노력으로 해서 이 촛불 광장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은 정당들이 이 시민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있잖아요. 주워 가라고요. 제발. 지난번에도 막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 광장에서 이 사람들과 영웅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광장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승리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촛불을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는다라고 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 전에 언론을 다 잡거든요. 네. 그래서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도 통제가 기본 들어갑니다. 그럼요. 그래서 촛불이 나왔는데 뭐 왜 방송들은 보도를 하지 않느냐, 이걸 매도할 필요가 없냐, 수순이다 기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알리면 된다. 우리의 네. 수단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한 데서 정당이 좋은 거는 그거잖아요. 고공전을 정당이 담당해 주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민주당이 나름의 성과로 느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요.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광장으로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촛불 광장이 뉴스 화면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논조에 어쨌든 장외투쟁을 뭐 비판하든 민생은 뒷전 뭐 이러면서 보여지더라도 화면 속에 촛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고 있어? 이걸 처음 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광장에 나오면서 어쨌든 언론은 광장에 있든 국회에 있든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야. 근데 광장으로 나옴으로써 그 주변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밤에 촛불이 저렇게 많이 밝혀졌네라는 게 화면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의 틈바구니 속으로 끼어 들어갔다. 이게 사실 정당의 힘이다. 거대 야당의 힘이다. 그래서 야당은 야성을 발휘해야지, 벌판에서 야성을 발휘해야지 야당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관에 느꼈다라면 지금 있잖아요. 다시 뭐 합의한다. 뭐 비공개는 합의해주고 뭐 증인은 뭐 김용판은 받고 막 이런 얘기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출구 전략을요. 새누리당의 출구 전략을 민주당이 고민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깝깝해하냐는 거예요. 그냥 사면 초과에서 초과를 울리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당들은 1심 단결해서 초과를 계속 시끄럽게 울려대면 되는데 거기서 출구 전략을 왜 새누리당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냐. 황선을 국회로 보내야겠어. 정말 안타깝네요. 너무 잘한다 말. 그래요. 비례후보 꼴찌라.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야당 이야기,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해주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말 이 성격이 무엇이고 또 이 매도당하는 이 현실에 국민의 입이 돼서 이야기해주는 이 과정들이 4.19 때나 6.3 항쟁 때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렇다면 어디로 힘을 모아줄 것인가는 다들 뻔한 거잖아요. 네. 국민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누가 국민과 함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이 눈과 귀를 통해서 다 본다고요. 네. 그렇다면 실제
이 박근혜 정부가 정말 민생에 역행하고 안보에 역행하고 통일에 역행하고 외교에 역행하는 아주 역주행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야당이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국민의 요구를 담아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전달을 냈대 전 국민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된다. 네. 저 이것들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기왕지사 지금 광장으로 야당들도 다 나오셨으니까 끝까지 국민과 승리를 하는 그 날까지 출구 고민은 국민과 함께 나가는 그 출구를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새누리당과 출구 고민할 일 아닐 것 같고 그 천막을 좀 튼튼히 잘 지켜서 국민들에게 좀 그늘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좀 큰 그늘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저 원래 그 지난주 촛불에서 저희가 올라가서 공개 방송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밤에 열심히 무슨 얘기 할까, 우리 촛불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어떤 걸 보여드릴까 고민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하면서 저희가 양보했죠. 예, 대폭. 예, 잘렸죠. 네, 그래서 못 올라갔는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 국정원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정말 이 촛불의 정서가 맞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뭐라 그랬더라? 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한 거를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에서 아이를 죽일까봐 자르지 말고 준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비공개로 합의했다 막 이런 개소리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국정조사 뭐를 죽이는 게 죽이자고 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결국 이제 그걸 고집부리다가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어떤 보고서가 채택된 적이 없어요. 이건 한국 정치의 그냥 교과서예요. 국정조사에서 무난하게 어떤 보고서가 채택이 된 적이 없다. 국회 안에서. 근데 그러려면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 그거를 지금 국정조사 과반이 새누리당인데 거기서 뭔가 큰 어떤 사건의 본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들도 없다. 근데 싸워서 과정의 진실을 많이 공개해달라는 건데 비공개로 하면은 그 국정조사 과정조차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국정조사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국정조사 파탄 나면 그걸 세상 끝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특별검사 이런 거 하나도 없이도 사건의 본질을 다 하는데 특검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뒤에 그림은 민중이 그려요. 네. 잠자코 따라오긴 하셨습니다. 제가 그 거대 언론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거대. 거대 언론인. 네. 저 옛날 욕을 잘했잖아요. 요즘 좀 욕을 많이 안 해요. 방송에선 자제하는 것 같아. 네, 사석에선 모르겠고. 사석에선 제가 많이 해요. 옛날에 사람들이 막 그래서 맨날 이제 막 PD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보고 여자 김어준이다. 욕을 존나 맛깔스럽게 잘한다. 이랬는데 요즘 제가 살이 쪘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하다. 그러면서 자꾸 김용민 씨랑 자꾸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아니야. 김용민 씨 섭섭할라 막 이런. 제가 거대 언론인으로서 전 오늘 딱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전 김기춘이 싫어요. 전 계엄령이 싫어요. 우리 나라 잃은 백성님 한 말씀 하시죠. 우선 제가 은색 페인트를 한 통 사려고요. 청와대 지붕 색깔을 바꿔줘야겠어요. 실버타운 됐으니까 은색으로 곱게 칠하고. 그래요. 청색은 너무 안 어울리네. 그 멤버들. 그렇죠. 실버타운이니까 은색으로 가는 걸로. 괜찮다. 네, 괜찮네. 반짝반짝 빛나고 멀리서도 보이고. 반짝이도 좀 넣고. 실버타운. 자, 라반특은 촛불과 함께 하겠습니다. 10일 날 집중 촛불, 11일 날 국정원 앞에서, 그리고 14, 15일 1박 2일 촛불 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투더코어.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여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